이 영감 계속 버틸 거야? 우리가 몇 번을 말했는데 경비일 계속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우리 말 안 들으면 여기서 못 살게 만들 수도 있어. 2주일간의 극한 산악 생존 침투 훈련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설이는 경비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2주일간의 극한 산악 생존 침투 훈련을 마치고 나니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707 특임단 매화팀에서 받은 짧은 휴가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으니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부대에서 나와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훈련 중에는 별빛과 달빛만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따뜻한 인공 조명을 보니 문명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6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은성 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느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정석께서 은퇴하신 후 이곳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저 빨리 뵙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건물들이 많이 낡아 보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저에게는 집 같은 곳이죠.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특임단에서의 긴장된 일상을 벗어나 가족의 품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따뜻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경비실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특임단에서 기른 본능이 저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다가가니 경비실 안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영감 계속 버틸 거야? 우리가 몇 번을 말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나 위협적이었거든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폭 차림의 남성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그 뒤에는 2명이 더 서 있더군요. 아버지. 입안에서 중얼거린 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훈련에서 익힌 모든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냉정함을 되찾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적의 수는 3명, 무기는 보이지 않지만 경계는 늦춰서는 안 되죠. 경비실 뒤쪽으로 돌아가 후문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은밀 침투 기술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그 어떤 훈련보다 중요한 실전이었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경비실 안쪽으로 들어서니 상황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 아저씨, 우리 참을성도 한계가 있어. 동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미 멍자국이 보였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저기요.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자 3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지며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설이야? 언제 왔니? 누구야? 이 여자? 주동자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저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 보였나 보더군요. 아저씨 딸이에요. 일단 우리 아버지한테서 손 떼세요. 아, 딸이 왔네. 그럼 더 좋지? 아버지 대신 딸이 설득해봐. 동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야. 남자가 제게 다가오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상대의 손목을 잡고 비틀며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두 명이 당황해하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상대의 턱을 가격했고 오른쪽 남자의 발차기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불과 10초도 안 되어 세 명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차갑게 말하며 주동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 미친년이 너 뭐야? 그냥 딸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세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경비실 문을 잠그고 나서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왼쪽 팔에 선명한 멍자국이 보였고 입가의 상처도 생각보다 깊어 보였어요. 응급처치 용품을 찾아 소독약을 발라드리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이야, 언제부터 그런 걸 배웠니? 너 대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누구고 왜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죠?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시며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 오셨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설이야, 아버지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이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개발이요? 명안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이 지역 전체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나는 경비원이니까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 혼자 맞서고 계셨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협한 거군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한 달 정도 됐나? 처음에는 정중하게 설득하더니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 어제는 2층 할머니 댁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더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격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버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명안산업 말이에요. 글쎄, 사무실은 강남에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 와서 협박하는 사람들은 전부 건달 같은 애들이야. 이상했습니다. 정당한 재개발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협박할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버지,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설이야, 위험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아버지, 저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임단에서 익힌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우선 아파트 단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사각지대가 여러 곳 있어서 은밀한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경비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젊은 경비원 김태호 씨를 만났어요. 28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아버지보다 먼저 이 일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설희 씨,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명안산업에서 보낸 사람들이 매주 한두 번씩 와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설득하는 척했는데 주민들이 거부하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심하게 해요. 태호 씨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들 중에 리더 격인 사람이 있나요? 네, 박준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명한 산업 직원이라고 하는데 말투나 행동을 보면 완전히 조폭이죠. 뒤에 몇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위협해요. 박준태,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한 산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태호 씨, 혹시 주민들 중에 이미 동의서에 서명한 분들도 있나요? 있긴 한데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못 견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2층에 사시는 박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구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할머니들은 처음엔 경계하셨지만 제가 강경비님의 딸이라고 하니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설이야.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런데 요즘 너무 걱정이 돼.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박준태라는 놈이 와서 밤늦게까지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 더 많은 증언을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어요. 그리고 뒤에는 분명 더 큰 세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인터넷으로 명한 산업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공식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박준태가 이번에는 5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강 아저씨, 나와봐. 오늘은 얘기 좀 제대로 해야겠어.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많은 적개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번 일로 상당히 화가 났나 보더군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설이야, 안 돼. 이번엔 사람이 너무 많아.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가자 박준태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쳤어요. 아, 지난번 그 여자네. 꽤 날쌘 것 같던데? 박준태 씨 맞죠? 더 이상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재개발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박준태가 손짓을 하자 양쪽에서 2명씩 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당한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협박과 폭력으로 동의를 받아내는 게 정당한 사업인가요? 이 여자가 정말... 야들아, 좀 조용히 시켜줘. 왼쪽에서 먼저 덤벼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상대의 팔을 잡고 어깨 넘어뜨리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동시에 오른쪽에서 오는 발차기를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뒤에서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오는 사람이 보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려차기로 무기를 떨어뜨리고 연속 타격으로 제압했습니다. 나머지 2명도 금세 바닥에 널브러졌죠. 박준태만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너 대체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거죠. 박준태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눌렀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황진우 회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황진우요? 명한산업 회장인가요? 그래. 우리 뒤에는 큰 사람이 있어. 너 같은 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황진우라는 인물이 배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황진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4시쯤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경비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셔야 할 시간인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게 1시간 전쯤에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휴대폰으로 연락해 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정확히 몇 시에 나가셨죠? 3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이 좀 심각하셨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진우 쪽에서 아버지를 이용해 저를 끌어내려는 것 같았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아버지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둔 게 있었어요. 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이야. 추적 결과 아버지의 휴대폰 신호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황진우 쪽에서 아버지를 납치한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혼자서 그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특임단 훈련 때 배운 야간 침투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변을 정찰했어요. 경비는 생각보다 허술했지만 내부에 상당한 인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뒤쪽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태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늙은이는 확보했습니다. 그 여자놈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래, 이번엔 확실히 해라.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을 방해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황진우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저를 유인하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부를 탐색하니 아버지가 한쪽 방에 묶여 계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작은 소리로 부르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설이야, 왜 왔니? 위험해, 빨리 가.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박준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왔군. 이번엔 혼자 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 박준태와 함께 5-6명의 남자들이 저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무기까지 들고 있더군요. 폐공장에서의 격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적들과 맞서면서도 아버지를 보호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특임단에서 익힌 다대일 전투 기술이 빛을 발했어요.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상대들을 하나씩 제압하면서 아버지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은 건 황진우의 최측근이라는 김현수였어요.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남자는 다른 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압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죠. 황진우가 시의원들과 경찰서장까지 매수했어. 이 일은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김현수의 고백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재개발 비리가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부패 사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의도적으로 경찰에 자수했어요. 폐공장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신고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협박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뒀거든요. 강설희 씨, 현재 상해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군에서 법무팀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파견된 법무팀은 정말 유능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당방위 논리를 구축했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은성 아파트 주민들, 언론, 그리고 황진우 측 변호사들까지.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제가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피고인 강설이는 아버지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범죄자는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협박한 명한산업과 황진우입니다. 변호사님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증인석에서 김현수를 발견했어요. 그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했는데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김현수가 중요한 증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현수가 증인석에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황진우 회장의 지시로 주민들을 협박했습니다. 시의원과 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준 것도 사실이고 이 모든 일은 황진우 회장이 계획한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황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현수의 증언과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거든요. 한 달 후 재판부는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까지 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은성 아파트 주민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설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박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분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황진우와 명한산업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경찰들도 수사를 받게 됐고 은성 아파트는 공정한 재개발 절차를 밟게 됐어요.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셨던 무게에서 벗어나시니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거든요. 설이야, 아버지가 미안해. 너한테 이런 일까지 맡겨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녁 무렵 경비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 부대로 복귀해야 해요. 그래, 내일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다.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다음 날 아침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창문으로 은성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특임단으로 복귀한 후 상관들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실제 상황에서 훈련 내용을 적용해 시민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라고 하더군요. 강설의 상사,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어떤가? 네, 훈련장에서 배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의감과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75 할머니의 한복 한 벌이 퍼스트 클래스 전체를 뒤흔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온 김은자 할머니가 손주들의 선물로 받은 첫 해외여행에서 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탔는데 왜 승무원들은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 세계 승객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순간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5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아오며 세 아이를 키우고 5 손주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왔던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손주들이 모여서 할머니, 이제 할머니 인생도 좀 즐기세요. 라며 유럽 여행 티켓을 선물해 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혼자 그런 먼 곳까지 가시려고 해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평생 책으로만 보던 유럽의 그 아름다운 성당들과 미술관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을 입고 갈까 하다가 문득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죠. 은자야,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 사람답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녀라. 그래서 가장 좋은 한복을 골랐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놀이개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다니라고 말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대부분 호의적이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정중하게 물어보기도 했죠.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뒤돌아보니 손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퍼스트 클래스 표를 끊어줬다고 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호화로운 곳에 앉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할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한 번은 최고로 편안하게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죠. LA 국제공항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오르는데 퍼스트 클래스라는 곳이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좌석이 이렇게 넓고 편안할 줄은 몰랐어요. 승무원들이 웃으며 인사해주고 음료수도 물어보고 모든 것이 정중하고 세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발의 젊은 승무원 케이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자리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케이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승객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복장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복장이라니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시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케이트의 말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떳떳하면 당당하게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고 그 어떤 복장보다도 품이 있고 단정한 옷입니다. 케이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순순히 자리를 옮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 사이 주변 승객들은 계속 저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젊은 여성은 동반자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이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비켜줘야 하나요? 한복이 그렇게 이상한 옷인가요? 분명히 공항에서는 모두들 아름답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케이트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마이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그는 저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부인,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항공사 규정상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조정해야 하거든요. 제가 어떤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가슴속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평생 교사로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마이크는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복장이 다소 눈에 띄어서 다른 승객분들이 산만해 하신다고 하네요. 산만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이 산만하다니요. 평생을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가르쳐온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신뢰를 범하지 않았어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떤 승객은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말썽꾸러기처럼 취급받고 있다니. 마이크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부인, 이해해 주세요. 다른 승객분들도 편안하게 여행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석에 괜찮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이코노미석이라고요? 손주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퍼스트 클래스 자리에서 이코노미석으로 쫓겨나라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익힌 냉철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옮길 수는 없어요. 케이트와 마이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이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기장님께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다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 제가 오히려 문제라는 건가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찍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단순히 김은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해외에서도 연락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며 설정해준 그 전화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아서 눌렀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르쳤던 미국 학생, 에반 리처드슨의 번호였어요. 에반은 당시 교환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와 있었는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무척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방과 후에 따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의 전통과 예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줬죠. 졸업할 때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한국을 알게 됐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세요, 에반인가요?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김은자 선생님이세요? 세상에 어떻게. 에반은 지금 이 항공사의 북미 지사장을 하고 있다고 몇 년 전에 안부 편지를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에반,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고 있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에바는 제 말을 들으며 점점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케이트는 여전히 제 앞에서 뭔가 논의하고 있었고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언제 출발하는 거지?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 승객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부부,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가족, 일본어를 쓰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제 한복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에반을 기다리면서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교육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몇 분이 지나자 기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무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기장실과 뭔가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기내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업무상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게이트로 돌아간다고요? 주변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야? 왜 다시 돌아가지? 비행기 고장 난 건 아니야?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이런 불편을 끼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마이크가 다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인, 혹시 항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게이트로 돌아가는 동안 퍼스트 클래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저 동양인 할머니 때문인 것 같은데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곧게 놓은 두 손,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길 곤란한 일이 생겨도 자세만큼은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 가르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케이트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 때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꾸만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리기를 반복했어요. 아마도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에반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에반은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급히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에반이 제 앞에 서서 깊게 인사를 했어요. 완벽한 한국식 절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에반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그 어린 학생이 이제는 이렇게 큰 어른이 되어서 여전히 저를 선생님으로 존경해주고 있다니.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려고 달려와 줬다니. 에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에반이 일어서서 마이크와 케이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단호했어요. 마이크, 케이트,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의 소중한 승객에게 이런 대우를 했는지 말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이크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지사장님, 그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불편해한다고요? 에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분은 김은자 선생님입니다.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고 인생의 스승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입고 계신 한복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입니다. 그 어떤 정장보다도 우아하고 품이 있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으신 분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하다니, 이게 우리 항공사가 추구하는 서비스입니까? 케이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였고요. 에반은 저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희 항공사의 큰 실수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에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반, 괜찮아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에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승객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것 같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브라보.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를 쓰던 가족, 일본인 비즈니스맨, 스페인어를 하던 젊은 부부까지 모두 박수를 쳤어요. 에바는 마이크와 케이트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마이크가 먼저 제 앞으로 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케이트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자 에반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가르치시는군요. 퍼스트 클래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진정한 소통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40년간 교단에 서왔던 경험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주르, 제 맘의 기문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그 중년 여성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당신은 프랑스어를 하시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위 조금 메자임 보트르 쿨띠르의 보트르 빼이. 조금밖에 못하지만 당신들의 문화와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어를 쓰던 가족을 향해 돌아섰어요. 구텐탁, 이 빈 라이어린.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며 지 슈프레엔 도이치? 라고 물었어요. 독일어를 하시냐는 뜻이었죠. 야 아임 비첸. 이 리베 도이칠란트. 네, 조금요. 독일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가족의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손뼉을 쳤어요. 일본인 비즈니스맨에게는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기문자 데스. 그는 정중하게 절을 하며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답했어요. 저는 니혼노 분카와 토테모 우츠쿠시 데스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는 뜻이었어요. 스페인어를 쓰던 젊은 부부에게는 올라 소위 우나 마에스트라데 꼬레아라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교사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케 마라비오소 라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뜻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승객에게는 중국어로 니아오, 워스 한국어라오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분은 타이하오러 라고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로 모든 승객들에게 말했어요. Dear passengers, I am 김은자, a retired Korean language teacher. I wear 한복 today because it represents my culture and my heritage. Not to disturb anyone, but to share the beauty of my country with you all. 제가 오늘 한복을 입은 것은 누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문화와 유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기내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일어서서 뷰티풀 메시지 라고 외쳤고 독일 가족의 아버지도 원더풀 이라고 감탄했어요. 에바는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다니. 저는 에반을 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프랑스 여성은 제 한복을 만져보며 뜨레 엘레강트 라고 했고 독일 가족의 어머니는 젠쉔 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일본인은 정중하게 절을 하며 우츠쿠시 키모노 데스네라고 했어요. 한복을 기모노라고 잘못 말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케이트와 마이크도 저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배웠잖아요. 에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승무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마친 후 비행기는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저를 경계하던 시선들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따뜻하고 친근한 눈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륙하기 전까지 승객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부부는 저에게 파리의 명소들을 추천해 주었고 독일 가족은 자녀들에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비즈니스맨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공통점에 대해 흥미롭게 질문했어요. 스페인 젊은 부부는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며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꺼이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한국의 전통 찻집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중국에서 온 승객은 한복과 치파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두 옷의 역사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케이트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한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기꺼이 한복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경청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순간 저는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넓은 좌석이나 고급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에반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년 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오늘에야 진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에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반,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구나.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에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든 승객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란 물질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김은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품격과 포용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짜 퍼스트 클래스의 정신입니다. 기내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럽고 억울했던 이 여행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비행이 끝날 때까지 승객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기내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짜 퍼스트 클래스란 품격과 존중을 실은 비행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손주들이 선물해준 이 여행이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